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한 달 만에 인사드립니다. 닥터곰의 비뇨의학 잠실서울비뇨기과 장진석입니다. 네, 여의도 서울 N비뇨기과 연재승입니다. 장신석 비뇨기과는 아니지만요. 네, 어, 다들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11시에 뵙게 됐어요, 그죠? 네, 좀 늦어서 밀렸는데요. 덕분에 그래도 네. 조용한 곳에서 뵙지 못한 분들의 새해 복과 건강도 같이 빌어보고 네, 이 시간에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계시면 감사한 일이고요. 안 계시면 또 저희가 준비한 거를 일단 쭉 담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딸기80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딸기80님 성진호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원래 저희는 지난주에도 방송을 사실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랬던가요? 그 명절이었죠. 네네네네. 뭐 하셨나요, 선생님? 저는 뭐 한 거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집에 부모님 뵈러 갔다 오고. 네. 저는 계속 진료를 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목금토일 연휴였잖아요. 저희는 계속 열려 있어서 와, 명절 당일도 진료하고. 정말요? 네, 이야, 그렇습니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음. 그 응급실에 그런 로딩을 좀 나누셨겠네요. 원래 응급실은 설날 그리고 추석 때 굉장히 붐비게 되는데 그죠. 네. 그걸 보면은 평소에 그래도 로컬 클리닉들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조금 나누어서 감당하고 있지 요즘은 않나라는 저희 생각이 들죠. 같은 의원들이 각 과별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연중 무휴로 하거나 일요일에도 진료하는 애들이 연중무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아무튼 이제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주제로 그 제니탈 워트, HPV, 뭐 곤지름, 콘딜로마 다 같은 녀석들이잖아요. 네, 이름이 그냥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뿐이죠. 저희가 뭐 여성분들의 자궁 경부암까지는 전문 분야가 아니라고 해도 요거에 대해서 질문들이 요새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 또 여러분들의 그 질문을 실시간 답을 해드리도록 있으시다면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 채널을 홍보를 잠깐 하고 시간 되시면 오셔서 한번 둘러보고 가시고요. 편집을 해놓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홍해거를 말한다, 신간 서적 세 분 선정한다라는 멘트가 있네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들 세 분을 선정해서 나중에 방송 말미에 말씀드리면 되겠죠. 와. 아마 PD님께서 중복되는 분들은 또 제외시켜 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성훈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왜 이렇게 잘생기셨습니까? 네, 성기 사마귀 주로 남자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거고요. 일단 요런 오둘도둘한 사마귀 병변이 음부에 나타나거나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주로 HPV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6번, 11번 타입에 의한 경우가 제일 많죠. 사마귀처럼 올라오거나 그 플랫하게 검은 반점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뭐 가렵거나 뭐 피가 나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증상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저위험군 로우 리스크 타입에 의한 병변인 대신에 재발이 매우 흔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1년 사이에는 재발이 흔하고 특히 그 처음 진단되고 나서 첫 3개월 사이에는 주변 부위로 이렇게 시딩이 돼서 파급이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발이 아주 흔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질문하신 분도 많지만 재발이 없는 상태로 증상이 없는 상태로 1, 2년 정도 지나면은 대개 90% 정도에서는 자연적으로 소멸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어떤 면역 기능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치료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 완치냐 아니면 증상이 없는 거냐를 갖고서 이제 질문 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증상이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평생을 그걸 거의 완치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고요. 네. 옮진 않는 거겠죠? 증상이 없을 때는 거의 옮지 않는 걸로 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증상 없는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상대에게 옮길 수는 있는데 아마 1년에 뭐 어떤 제가 본 곳에서는 무증상 상태로 유지가 됐을 때 1년에 많게는 50% 정도 확률로 자연 치유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보았는데
저는 이제 남아있다기보다는 완전히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남에게도 옮지 않고 내가 검사에도 발견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게 치유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여튼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뭐 남아있느냐 완전히 치유가 되느냐 갑론을박이 있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남에게 옮길 정도이냐 아니면은 그냥 없어진 것이냐 그게 감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기 박계환님이란 분은 제 친구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방송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친한 친구 이름 같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코로나 이겨자님이 비뇨기과 특공대 채널도 질문 답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채널을 좀 방치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옷을 맞추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또 뭔가 통하는 게 있어서 네. 자세히 보면은 짙은 곤색이고 저는 검은색이긴 한데 저는 그리고 막 집에서 나오느라 추리닝 입고 왔고요. 저도 연쟁 선생님은 뭐 청바지 입고 오셨고. 네. 치료는 뭐 냉동 치료도 있고 뭐 연고 바르는 것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은 뭐 수술적인 제거 또는 레이저로 지지는 수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진단은 선생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진단요? 네. 음, 남자에서의 진단은 항상 이게 이슈가 되잖아요. 네. 이제 그게 조금 별도의 얘기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HPV라고 하는 그대로 직역을 한 겁니다.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인데, 요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휴먼, 인간에게 파필로마는 유두처럼 생긴 종괴, 다시 말해서 사막인데요. HP 그리고 V는 바이러스. HPV가 곧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데 그거의 감염 여부와 그 다음에 곤지름은 이제 또 약간은 별도일 수 있겠습니다. HPV는 여러 가지 문헌에서 전 세계적으로 성인들 남녀 불문 30% 이상은 음부에 그 잘 감염되는 40종류의 HPV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상은 갖고 있다라고 돼 있을 정도로 완전히 너무나 만연해 있거든요. 모두가 그냥 모르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살 뿐이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고 있는 게 이제 수면 하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HPV 때문에 생기는 곤지름 콘딜로마는 로 인해서 운이 나쁜 지극히 운이 나쁜 일부의 사람이 증상이 생기고 거기서 나아가서 더 운이 나쁜 여성들이 자궁경부암이 HPV 때문에 발생하고 더 운이 나쁜 남성의 경우 음경암이나 항문암이 이제 역시나 또 고위험군의 HPV 때문에 생기는데 HPV 자체 진단을 위해서는 여성분들은 산부인과에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궁경부암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자궁 안에 그러니까 경부 쪽에 그 액체를 수압해서 검사를 나가고 남성은 원한다면 대개는 이제 와이프가 해와라 여자친구가 한번 받아봐라라고 할 때 원해서 오신다면은 이제 증상이 없다는 가정하에 피부에 붙어 있는 바이러스니까 음경과 그 주변 각질을 열심히 솔로 문질러서 각질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거기서 물론 HPV가 잘 검출이 되긴 합니다. 근데 있는데 놓치는 경우도 20, 30% 있다고 돼 있기도 하고 또 바이러스를 발견해도 기분이 상할 뿐 당장 뭐 어떤 약이나 조치가 없기 때문에 잘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필요하다는 분은 검사를 하는 편이고요. 이거는 이제 HPV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진단법인 거고 곤지름, 콘딜로마, 성기 사마귀에 대한 진단은 일단 눈으로 보면 웬만하면 알 수가 있고요. 좀 애매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저는 이제 조직을 떼서 조직 검사하면서 HPV 검사를 같이 진행을 하는 편이긴 해요. 그렇게 하면 이제 검출이 되면은 곤지름 맞습니다. 근데 이미 떼버렸네요. 이제 재발이 없으면 지켜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하는 편인데 다양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 선생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네. 항상 제가 이거 질문을 계속 먼저 드려본 건데 네네. 이게 항상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HPV의 일반적인 바이올로지에 대한 얘기는 다 공감을 하고요. 네. 진단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자면은 남자는 선별검사법이 없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혈액이든 뭐든 제대로 완벽하게 검사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야죠. 그거를 그 시청자분들 또는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꼭 알려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분께서 HPV가 진단이 되셨는데 그러면 뭐 남자친구 또는 남편도 가서 검사를 해봐라. 근데 아무리 저희가 수술장에서 이제 여러 군데를 심지어
음모 부위, 음경, 사타구니, 항문까지 이렇게 다 뒤져서 봐도 의심되는 병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눈으로 보기에는 무증상. 네네. 그러면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검사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공인된 선별검사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굳이 비용을 들여서라도 정확도가 낮은 검사가 있는데 그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 군데 뭐 3분 채취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피부를 이렇게 긁어서 해서 검사를 하는데 위 양성도 높고 잠깐 머물러 있던 게 그냥 묻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위 음성은 더 높고 네. 있는데 못 찾아내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위양성과 위음성이 모두 높은데 굳이 이걸 하시겠다면은 그걸 인지하고서 진행하십시오. 사실은 이렇게까지 설명할 때는 행간에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거죠, 저는. 네네네.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 써놓은 그 남자들은 증상이 없을 때는 일단 확실한 검사법은 없다. 확실한 건 없죠. 어떤 병원에서는 심지어 소변 검사로 이거를 검사를 하는 병원도 있대요. 요도 안에 HPV가 간혹 있기도 해서 진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소변 검사 단독으로는 이게 당연히 너무 놓치는 게 많을 것 놓치는 같습니다. 게 많기 때문에 뭐 혈액으로 그냥 검사해도 나오는 건 없고 일반 검사 중에 혈액은 전혀 없죠. 피부에 붙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상식은 조금 알고서 검사를 하더라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성분들은 아까 얘기하신 그 팝스메어, 팝 테스트 뭐 이런 자궁경부 도말 검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확도가 높은 검사고 선별검사법이 인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겠죠. 네. 그래서 비대칭적인 정보이다 보니까 특히 여성분들이 검사도 많이 요새 해서 뭔가 나오면은 화들짝 놀라셔서 이제 남자친구분이나 남편분께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니즈가 확실히 또 있기는 있어서요. 저도 이제 한번 이렇게 딱 오시면은 설명할 게 한 무더기여서 이렇게 다다다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근데 조금 원하시면은 그냥 군말 없이 해드리는 편이긴 한데 단 놓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여성의 검사도 이게 퍼펙트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아까 뭐 위양성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남자분은 또 여성분이 나왔던 거랑 또 다른 게 나와서 그렇죠.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지는. 그리고 여성분들께서도 검사할 때 요번 검사했을 때 나왔는데 아무 처치를 안 했는데 한 달 뒤에 검사 딴 병원에서는 또 안 나오고 그럴 수도 있죠. 자연 치유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쪽에서는 놓쳤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참 지금 그 돌고 있는 역병도 또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거짓으로 있다고 되는 건지 완벽한 검사가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김달부님 이 정도면 상당히 심한 편이죠, 그래도. 그렇죠. 이 초기 정도면 꽤 병변은 많이 아니고요. 나온 거죠. 네, 다 제거를 해야 되는 병변이고요. 그래서 짧게 저희 HPV 관련된 것만 그 말씀 다 드리고 질문 지금 쭉 밀려 있는데 바로 말씀드릴게요. 밤에도 질문을 감사합니다. 네, 50분이나 들어와 계세요, 심지어. 이럴 수가. 네, 반갑습니다. 네. HPV는 말씀드린 대로 원래 한 200여 종류가 있는데 보통 남녀 공히 음부에는 한 40여 종이 보통 존재를 하는 거고 그 얘네들이 살기 좋아하는 서식지가 따로 있다는 거를 우리가 뭐 에피살리아 트로피즘이라는 용어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미국에서는 가장 흔한 성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질, 매동, 뭐 에이즈, 헤르페스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제일 흔하대요. 30%라면은 말 다 했죠. 네. 그래서 most common STI,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그 보고서에 보면은 CDC에서 나온 자료인데 매년 1,400만 명 정도 신규 발생을 한대요. 근데 토탈 감염된 사람이 한 8천만 명이라고 했거든요. 미국 인구가 뭐 2억 남짓이라고 하면은 잘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수고 8천만 명이 감염돼 있는데 매년 1,400만 명이 새로 증가한다는 거는 일부는 자연 소실되고 뭐 이렇다는 그냥 역학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인류와 함께 그러니까 옮겨 다니고 살아있는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검사를 나중에 뭐 조직 검사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또는 산부인과에서 팝스메어를 하면은 이런 고위험군, 중간위험군, 저위험군에서 40여 종이 타이핑이 돼서 숫자로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란 무엇일까요? 뭐 암을 HPV related cancer,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암종에 대한 그 위험성이니까요. 고위험군이면은 뭐 그
자궁경부암, 예, 잘 일으키는. 뭐 구강암, 뭐 그다음에 네. 항문암, 음경암 뭐 아, 이런 그렇습니다. 암들을 잘 일으키는 네. 녀석들일 겁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최근에 이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냥 진짜 제대로 된 연구라기보다는 뭐 케이스 비슷한 부분인데 전립선암의 조직에서 16번, 18번 고위험군 HPV가 좀 발견이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조금 의아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뭐 심혈관계 질환 그건 정말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심혈관계 질환과 HPV 감염과의 관계성 자꾸 이렇게 뭔가 파일럿 스터디처럼 뭔가 나오고 있긴 한데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네. 그리고 그 일단 HPV라면 나중에 백신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예전에 그 백신 주사들이 예전에는 뭐 이가 백신, 서바릭스라고 하는 GSK에서 나온 그 이가 백신, 그다음에 그 머크에서 나온 가다실4 4가 백신이 있었고 요즘은 요거 하나로 지금 통일이 된 상태래요. 남자 여자. 아, 그렇죠. 제일 네. 효과가 좋으니까요. 네, 미국에서도 아예 공인된 게 지금 이거밖에 출시된 게 이거밖에 없는 상태고요. 단종은 아니겠죠, 설마? 만들지 않는데요. 그렇구나. 네. 하긴 뭐 이렇게 AICP에서 그냥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네. 남자에서는 요거만 이제 인정이 된다 했었는데 이제 여자에서도 가다시 9만 추천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옛날에 사실 본질은 콘딜로마 자체는 그 누구실까요? 그 히포크라테스 저술에도 있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너 왜 꼬추에 유두가 생겼니? 이런 식의 의미였겠죠. 유두종이라는 그런 표현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HPV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다는 게 20세기에 밝혀진 거고 HPV와 자궁경부암의 관계성이 이제 20세기 후반에 밝혀져서 그분이 아마 노벨 의학상을 탔을 거고 그때 이제 과학자들이 필 받아서 그러면은 백신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16, 18번이 또 희한하게도 40개 중에 2개밖에 안 되지만 자궁경부암의 한 70%를 그거를 만드는 마지막에 나온 것은 80%라고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80%가 그래서 이가 백신의 16, 18이 가장 흔한 고위험군인데 고쳤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군요. 80%고 와. 4가 백신은 요 두 가지에다가 6번, 11번은 이제 저위험군. 사마귀를 제일 잘 일으키는 남자한테도 의미 있는 61. 그 다음에 이제 국가는 요 네 가지에다가 5개가 추가가 됐거든요. 예. 추가된 5가지 타입이 설명하는 HPV related 캔서가 토탈 오버롤로 한 12% 정도 되고 여성의 16%, 남자 암의 6% 정도를 차지한다고 연구가 나왔어요. 그렇군요. 2개로 80%인데 5개로 12%면은 사실 스위트 스팟은 위쪽이겠지만 그럴 수 있죠. 그래도 9개로 그래서 9개로 92% 정도, 90% 이상의 그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뭐 그 전체적인 관련된 암종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렇군요. 라고 되어 있어요. 40개 중에 9개면 개수로는 25%에 불과한데 상당히 많은 비율의 암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저는 제 설명을 늘 드릴 때 HPV 하나조차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깔끔함을 유지하기는 참 힘들고 세상을 그냥 평범하게 사시려고 한다 해도 그러니까 성병이라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할 것 같지만 HPV는 진짜 너무 흔하다 보니까 바이러스 없는 거는 기대도 하지 마시고 일단 남녀 공이 가다실 백신을 맞고 마음 편하게 지내시라고 설명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좀 늦게 시작했죠? 벌써 11시 30분이길래 아이고. 일단 빨리 할게요. 네. 접종 시기는 9에서 26세까지는 3번 무조건 권하는 거를 확고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27세에서 45세는 shared decision making이라는 거는 의사와 환자가 상의해서 도움이 된다고 인지하고 어그리하면은 주사를 주는 걸로 한다. 네.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맞을 수 있다 또는 도움이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15세 이하에서는 9세에서 15세는 2번 맞으면 되고 네. 맞고 6개월 후에 또는 12개월 안에 네. 그다음에 15세 이상에서는 0216이 정 스케줄이고 네. 최대한 빨리 맞기 위해서 이거 문헌을 찾았더니 014. 아, 근데 또 1개월로 해버리면은 3개월보다도 4개월 뒤를 또 하라고 요새 또 말도 있어서 015긴 한데 네. 그 얘에서 3개월이고 2회차와 3회차가 3개월이고 네. 초회차와 3회차의 간격이 5 캘린더 먼스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 4개월 이상이면 된다는 얘기라서 일단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 네네. 뭐 5개월까지면은 뭐 확실하겠죠. 네. 015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들을 이제 받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주로 자주 받았던 질문들을 적어 놓은 거고요. 주셨던 질문들이 쭉 보겠습니다. 네, 기다리셨습니다. 삼송님, 가다실이 치료나 재발 효과가 있나요? 재발 억제 효과. 요거, 저기 뭐, 요거랑 비슷한 질문이죠. 이거는, 이게 그 뭐, 마이너한 리포트에서는 여러 기전으로 인해서 기존에 걸린 사람들이 재발 억제 효과, 예를 들어서 뭐 6번, 11번 그 재발 자주 하는 콘딜로마의 재발 억제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있긴 한데, 일단 정립된 가이드라인상에는 이거는 그냥 예방 목적이죠. 그 프로필락틱한 목적으로 사용을 백신을 권장을 하는 거지, 치료 또는 재발률을 낮춘다는 근거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정설이고요. 그렇죠. FDA 승인 받기로도 네. 예방접종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근데 말씀대로 일부 어떤 리포트는 좀 있게 마련이기도 하고, 저는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뵐 때 상당히 빈번하게 재발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특히 포경소술을 안 하셨다거나 네. 아니면 왜인지 모르게 재발이 잦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아까 그 조직에서 HPV 검사를 했을 때 6번, 11번 그 가다실에 포함되어 있는 그 번호가 나온 경우 설명을 드리고, 어차피 예방접종을 하면은 도움은 다른 이유로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납득하신 경우에 예방접종을 맞춰드리는데, 저는 재발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러니까 곤지름의 6번, 11번으로 인한 곤지름의 재발률이 꽤 떨어지는 거를 많이 보긴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임상적으로 느낌은 그렇게 오는데, 그리고 논문들도 나온 것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논문이 쌓이고 쌓여야 가이드라인 되고 교과서에 실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거가 좀 미약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근데 부족하다. 그 가이드라인 상에서도 추천을 하는 거는 이미 걸렸던 사람들, 뭐 6번이건 16번이건 18번이건 무조건 맞으라고 돼 있어요. 그때에 따라서. 왜냐하면은 다른 타입에 대한 예방을 하는 것도 물론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한 가지 타입이 있을 때 다른 아더 타입을 끌고 들어오는 더 유병률이 높아진다는 또 연구도 있기 때문에, 그건 예방 목적, 다른 타입의 예방 목적을 위해서는 의미가 있다라는 정도는 확실하니까요. 물론 아까 누가 말씀 주셨는데 비용이 들죠. 왜 이렇게 비싸냐 말씀하셨는데, 독점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뭐 병의원에서 이 백신 주사를 많이 맞춘다고 해서 그렇게 마진이 많이 남거나 이런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백신 가격은 좀 저렴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네. 그 무슨 뭐죠? 대상포진 백신도 비싸고 그런 것들이 다들 좀 비싸죠. 그러니까요. 네. 누군가가 또 개발을 해서 경쟁해주면 좋겠는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 제조사가 이런 이익을 보는 구조가 아니라면 또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해서 엄청난 발명을 해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 그래서 좀 낮아지면 좋겠습니다. 네, 좀 많이 저도요. 비쌉니다. 네. 그리고 고문장이 저고요. 네. 제가 장진석이고요. 제가 선배죠. 네. 조금 선배입니다. 제가 후배입니다. 네. 네. 질정 피임약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정자를 좀 사멸시키거나 정자에게 불리한 환경을 좀 더 제공해주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이게 믿을 수 있을까요? 딸기80님 이거 잘 모르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희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정자를 죽이는데 살정제 뭐 네. 이런 계통의 약이긴 한데, 사후피임약 뭐 그다음에 질정 피임약, 사실 이거는 산부인과 선생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후피임약은 드시는 거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이미 되어 있긴 한데, 질정피임약이라는 거는 노레보 같은 게 사후피임약이죠. 그렇죠. 저희 이 정도 수준밖에 몰라요, 진짜. 아이고, 네. 송구합니다. 저희가 뭐 그 박대희님도 말씀 주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무슨 피임법에 대해서 뭐 정관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한 프로그램 잠깐 나왔었는데요. 아이고, 저는 몰랐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피임의 전문가라기보다 그냥 정관 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이죠. 루프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네. 임플라논에 대해서는 잘 네. 모르고. 콘돔에 대해서는 좀 알고. 아하. 주로 좀 남성 쪽에 치우쳐져 있는 거죠. 저희 비뇨기 과는. 공부가 네.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네, 딸기 팔고 젠키 아리가또님 40세 여성분이시고 23살 때 성기산하기를 받으셔서 레이저 제거한 후 재발은 없습니다. 28세에 23대 성기사마귀, 28살에 3회 접종. 네. 뭐, HPV에 대한 거는 저런 상태면은 안정적인 상태 아니실까요? 그럼요. 다 나으신 거 네, 아닐까 다 싶습니다. 처음에 23세 때 걸렸던 건 완치라고, 소멸이라고 보고, 물론, 백신 접종을 성 경험이라는 걸 알기 전에 하면 제일 베스트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차선이라도 저렇게 맞으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주기적으로 뭐 HPV 검사 또는 자궁 경부 검사는 연에 한 번 정도 네. 또는 뭐 6개월에 한 번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반복적으로 HPV가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감염됐던 게 다 사멸되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헤르페스 E형에 감염되었던 게 알려져 있다면은, 알고 계신다면은 주의하면서 지내시면 되죠. 바이러스 병변이 없으면 성관계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콘돔 사용하면서 뭐 조금 아래쪽에 무슨 병변이 있나, 느낌, 전조 증상 같은 게 있나 없나 보시면서 관계 일상생활 그냥 하시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헤르페스 같은 경우는 콘돔으로 또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가 또 아니기도 그렇죠. 한데요. 네. 네. 병변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피부에서 피부 이렇게 접촉 부위에서 넘어가는 거니까 콘돔이 다 커버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용하면 좋긴 하죠. 물론 도움이 되죠. 구강성교로도 HPV가 전달이 되면은 그쪽에 HPV가 아까 HPV related 캔서 암종 중에 뭐 오로파린지 캔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강암, 네. 후두암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구강암, 후두암 중에서 많은 원인이 특히 고위험군 HPV 감염이긴 한 건데, 이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당하는 분들은 다 차를 타고 다니시다가 생기는 거긴 한데, 차를 타는 모든 분들이 교통사고 당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인구의 30%가 HPV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강성교를 하면서 입안에 얼마간의 HPV가 노출이 당연히 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또 뭐 침이든 뭐든 계속 위장관 세포에 속하기 때문에 계속 또 탈락해서 다 먹어버리고 없어지고 다들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또 가다실 접종 제대로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냥 일단 안심하고 일상을 지금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신 거예요. 네. 주기적으로 검진도 받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긴짤부님, 콘돔을 해도 옮는다 하니까 목욕탕 같은 곳에서 옮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기 또 자주 듣는 질문들인데, 사실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이드라인에서는 아예 없다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뭐 요거는 CDC, ACIP 가이드라인 상에 보면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제대로 그걸 밝혀낼 수도 없고 가능성은 매우 드물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욕탕, 뭐 수건을 같이 썼다, 뭐 이런 다른 루트를 통해서는 매우 극히 가능성은 드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상에 제로라는 거는 없기는 한데요. 저는 그냥 다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하실 정도, 그러니까 좀 불안하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는 경우라면은 거의 가능성 없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가끔 부부시든 남친 여친분이시든 정말 설명하기 힘든, 두 분이 다 어떠한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HPV가 갑자기 난입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약간 갖다 붙이는 견광부여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진실은 저 너머에 있는데 마음이라도 편하면 좋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편이긴 한데, 여튼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했다가 이것도 좀 다른 점인데, 네. 그렇게 마지막 얘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은 네. 마음이라도 편하면 좋죠. 네. 하고 하면은 네. 그거를 환자분들께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시면 그게 기분이 좋을까요? 그런가요? 근데 0은 아니니까.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받아들이시냐 좀 다를 수 있겠군요. 저는 이제 대개는 막 사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너무 마음속으로는. 고민 많은 분들이 많으셔서 충분히 근데 위로를 그것도 드린 다음에 버서발이 말씀드리긴 하는데, 섣불리 그렇게 얘기를 꺼냈다가 네. 또
그거를 데이터를 정확히 얘기를 해야지. 저는 그래서 음. 혼난 적이 있어요, 환자분한테. 아, 그래요? 그냥 모르면서 얘기를 하냐? 안심시켜 드리려고 약간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그게 다는 또 아닌 것 같아서 그렇군요. 그냥 여쭤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음, 그러니까. 네. 성진호님, 아까 백혜경 선생님 전에하고 하신 것 같은데 남자가 항문을 혈호해달라고 하면은 변태 맞죠?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또 뭐 이런 경험은 없어서 뭐 근데 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인데 아, 이거 저희는 이런 대답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네. 강요가 되어서 네, 곤란하지만 성진호님 그냥 양해해 주시고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젠키 아리가또님, 가다실 주사 3회 57만 원이나 하던데 꼭 맞아야 되나요? 맞으면 좋습니다. 그게 28세, 아까 현 40세신데 28세에 맞으셨으면 그때 가다실 4를 맞으신 게 아닐까 싶네요. 나인이 나온 지가 그렇구나. 그래서 뭐 3회, 회당 19만 원씩이니까 저는 그래도 괜찮은 가격에 싸게 맞으셨네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가다실 4 가격을 얘기해 주신 걸 수도 있고 요즘은 그냥 보통 그 가다실 9을 맞는데 한 20만 원, 20만 원 초반 회당 한 60만 원 돈이 들겠죠. 보통 그런 편이죠. 네네네. 병원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 정도 비용이 들 거예요. 아, 지금 그렇다는 말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28세에 맞았는데 아, 그러실까요? 지금 57만 원 하시는 데 있으면 가서 맞으시면 나쁘지 않을 것 조금 같습니다. 저렴한 것 같아요. 가다실 네. 9 기준 음, 가격 제시가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네. 4를 맞으셨으면은 업그레이드 하시면 좋기는 한데 아까 누가 애매하네. 물어보신 게 있는 것 같은데 4를 맞았는데 9을 또 맞아야 되냐? 가이드라인에서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우리나라에 58번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미국 기준이긴 한데 이런 거를 제일 주관하는 공신력 있는 데가 그 ACIP라고 하는 그 이뮤니제이션 본 프랙티스 하는 그 커미티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제시한 거에서는 뭐 노 코멘트 아니었으면은 뭐 추천하지 않는다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 데서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거시적으로 보기 때문에 음. 그러한 비용 대비 얻는 그렇죠. 이득이 크냐 이런 걸 보는 거기서 건데 가장 얘기하는 네. 거는 비용 대비 효과, 네.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또 많이 듣는 질문이 45세 이상은 그럼 맞으면 안 되냐? 안 될 거 없죠. 그러니까 뭐 가격 대비 효과를 얻는 거를 거기서 따지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렇죠. 뭐 45세 넘어간다고 만다 큰일 나거나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돈을 내고 맞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상황, 어느 연령이시든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낫기는 낫죠. 아까 숨어있던 뭐 12%, 16% 정도의 그 누락된 5가지 종류의 고위험군을 막을 수 있으니까 사과 맞은 분이 국가를 업그레이드 하셔도 당연히 근데 기분이 나아진다라고 하면 실제로 도움도 되고요. 네. 네. 자, 봉꾸아쭈님. 가다시 접종 후에도 자궁경부암 검사는 주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네. 산부인과에서요. 왜냐하면 놓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0%에 육박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10% 정도는 놓칠 수도 있고. 그죠. 털부진님, 성관계 안 한다면 HPV 백신은 안 맞아도 되나요? 글쎄요. 전무후무하다면은 이론적으로 안 맞으셔도 무방할 것 같긴 아직까지 한 번도 합니다만. 관계가 없었고 앞으로 평생 살면서 안 하실 작정이라면 뭐 굳이 안 맞으셔도 되겠죠.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건강검진을 비싼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되나요? 뭐 비슷한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혹시 모르니까 그 비용이 일단 아까운 거라면은 뭐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냥 백업 차원에서 맞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론적인 부분을 상정해서 여쭤보신 것 같아요. 선생님 맞으셨나요? 저는 이제 레이저 치료를 계속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레이저 치료 같은 거 하면서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는 게 두려워서 네. 일단 접종을 했는데 뭐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방접종하는 거는 추천을 드리는 편이죠. 그러니까 가다실이라는 녀석이 지켜준다는 얘기죠? 네, 나를 지켜주고 레이저 있는 치료를 본인이 환자분을 해주는 거 얘기한 거죠? 네네네. 환자하면서 아무래도 그런 파티클들이 우리가 진공을 써서 수술을 할 때 그런 연무 같은 게 또 뭔가 그 호흡기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그런 거 되게 신경 쓰여요. 네.
저는 4가를 맞았습니다, 예전에. 음. 4가 백신을. 네. 오래전에. 젠키 아리가또님, 7년 전 32살 때 또, 그때, 아까 계속 그 7년 전에 그때 헤르페스 걸렸다고 말씀하신 네. 거죠? 대상포진 주사. 대상포진 주사. 이것도 이론적으로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죠. 직접적인 연관은 없죠. 대상포진이 이제 헤르페스 3형이라고, 사실 헤르페스 1형, 2형, 3형 이렇게 그 친척이기는 한데요. 어떤 또 마이너한 리포트 중에서 조스타백스 뭐 같은 대상포진 주사를 맞으면은 헤르페스의 재발률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리포트가 있었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별 상관없다라는 리포트도 있었다는 것 같기도 한데, 아마 그런 백그라운드 무슨 그런 것 논문이나 같아요. 설명을 듣고서 그 추천을 받으셨다면은 뭐 모르겠는데, 사실은 아무 상관없죠. 아무 상관없고, 그리고 32살 때 굳이 백신 주사를 맞으셔야 됐을지 전 잘 모르겠네요. 보통 50세 이상에서 권하곤 하는데, 저는 안 맞았거든요, 대상포진 주사 아직. 통상은 그렇죠. 통상 통상은. 좀 더 연령이 높아졌을 텐데, 네네. 이 여기 산부인과 선생님이 어쩌면은 그 어떤 은둔 고수, 어떠한 본인만의 그런 맥락이라든가 어떤 연구나 이런 게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세상에 혼자만 아는 그런 의학 지식이 어딨어요. 다 논문 검색하면 다 나오고 구글링하면 다 나오는데요. 뭐. 마이너리티 뭐 리포트. 그 선생님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안 검사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어떻게 검사하는 걸까요? 2번과 3번 맞는 경우 예방률은 어떨까요? 남자는 맞았지만 파트너가 안 맞은 경우 위험도가 높을까요? 몇 가지가 나뉘어져 있네요. 고안 검사. 고안이 어디가 불편해서 가셨으면 고안 검사를 시행하지, 우리가 루틴하게 비뇨기과에 오신다고 해서 고안을 뭐 무조건 초음파를 보고 하지는 않거든요. 뭐 아래쪽이 불편하거나 하면 할 수 있는 게 고안 초음파를 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바지를 내려서 저희가 만져봐야죠. 뭐 통증, 압통이 있는지, 열감이 있는지, 부었는지, 양쪽 고안은 괜찮은지, 뭐 정계정맥류가 있는지 이런 걸 보고, 필요하면 초음파 검사를 하고, 무슨 뭐 임신이 잘 안 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추가적인 검사를 이제 다다다다 시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기가 왔을 때는 그래도 고안 잘 내려와 있는지, 양쪽에 잘 만져지고 크기가 큰 차이 없는지 정도는 이렇게 저렇게 만약에 바지를 내릴 기회가 있다면 봐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가다실 2번 맞는 거와 3번 맞는 경우 예방률 차이가 뭐 아주 현저히 나지는 않지만 80%, 100% 이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3번째가 부스터라고 보통 보는데, 그 15세 이상에서는 3번 맞는 게 정 스케줄입니다. 백신을 설계할 때 그런 3번을 맞아야 되고 스케줄을 딱딱딱 정해놓은 거는 나름의 어떤 그 유의한 효과, 그 한 번 더 추가하는 데 드는 비용 대비 예방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그 설계가 된 거거든요. 성인이시라면 3번을 맞으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남자는 맞았지만 파트너가 안 맞은 경우 위험도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파트너분이 여성분이라면은 당연히 빨리 맞으셔야 되겠죠. 요즘은 남자들한테 권하는 상황에서 여성분들은 반드시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궁경부암이라는 비교적 우리가 가다실을 맞는 이유 중에 하나로 생각되는 그 대상 장기를 여성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방어를 잘하는 게, 공격을 안 받는 것도 중요한데 방어를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성분이 가다실을 맞았지만 이미 고위험군 바이러스 몇 개가 감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맞으셨을 수도 있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그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나면은 프로텍션이 되겠지만, 갖고 있는 일시적인 상황일 때 그게 뭐 1년이 될 수 있는 의미니까요. 그때 맞았다고 해서 여자분에게 그걸 반드시 주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어서 일단 당사자가 맞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무선님, 비뇨기과에서 가다실 접종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그럼요. 그다음에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피부로 전염된다는데, 네, 주짓수, 레슬링 같이 옷 벗고 하면 뭐 글쎄요. 완전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왜 자꾸 이거에 자꾸 집착을 하냐면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 성관계가 한 번도 없었던
굉장히 젊은 남성분이 오셨는데 네. 그분이 곤지름이 생겨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너무 충격을 받으셨고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저는 그분을 믿고 있는데 그분이 운동선수셨습니다. 그래서 합숙을 하는 운동선수셔가지고 일단 우리가 성관계하면서 옮는 게 접촉도 접촉이고 상당한 마찰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채기가 피부에 마찰로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제 HPV가 묻으면 좀 더 아까 뭐 가능성이 좀 타월이라든가 높아질 수 그러니까 있겠죠. 그렇다고 보는 건데 와 이거는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야 어떨까요 진짜 이거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사타구니 같은 데도 보통 날 수도 있으니까요. 꼭 어떤 네.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해당 부위가 어떤 밀접하게 접촉이 돼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면 뭐 가능성이 있겠네요. 근데 주로 속옷으로 가려져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주짓수가 되었든 레슬링이 되었든 최소한의 좀 레슬링. 타이트한 뭐 그래. 맨살이 접촉하지 않는다면 그 HH님 성기사마귀가 등으로 옮아서 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기사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살기 좋아하는 부위가 정해져 있어서요. 아래쪽에 잘 생기는 거니까 뭐 손이나 발이나 등이나 이런 데는 좀 뭐 애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엉덩이 쪽이나 이 밑에 쪽, 등 쪽이면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등에 또 좋아하는 HPV라는 것이 200여 종 중에서 따로 아마 있을 텐데요. 뭐 지극정성을 다해서 어떤 성기사마귀에 묻어있는 HPV를 내 몸 어딘가에 하루에 몇 번씩 파종을 했다 그러면 뭐 생길 수도 있겠지만 통상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백화정용님, 사마귀 치료 성관계 시에 옮지 않겠죠. 그러니까 잘 치료가 됐고 주변에 보이는 재발된 병변이 없다면은 일단 성관계는 하셔도 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이제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살짝 옮아갈 수도 사마귀 자체가 직접 옮긴다기보다도 잔여 바이러스가 있으면은 공유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했던 거와는 이제 그 배치되는 거잖아요, 사실. 아니요. 수년이 지나고 나서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면 당연히 옮지 않는데 그러니까 사마귀 그러니까 치료라는 게 치료하고 직후인지. 나서 뭐 예를 들어서 상처가 다 아물고 네. 뭐 일정 시간 지난 다음 얘기가 아니실까요? 음, 그러니까 치료한 후에 그게 한 달 뒤일지 두 달 뒤일지 정확한 시점을 알려드릴 수는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언제 없어질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병변, 뭐 바이럴 쉐딩 같은 게 아주 극히 드물게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것만 아니면은 거의 옮지 않는다고 봐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호호님. 성관계 시 발기가 잘 안 됩니다. 30대 초반. 30대 초반. 30대 초반의 남자고 발기가 안 되어서 할 때마다 비아그라 100mg을 복용하고 있는데 너무 무리가 가는 건 아닌지 내성이 생기진 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괜찮을까요? 음주흡연도 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보통 체형이다 라고 말씀 주셨네요. 일단은 뭐 자위할 때는 어떠신지, 늘상 안 되시는 건지, 아침 발기는 어떤지 뭐 이런 거를 좀 스스로 생각을 한번 먼저 해보시고요. 난 항상 안 된다 또는 성관계 할 때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안 되거나 하면은 꼭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나 혼자 할 때나 이럴 땐 괜찮은데 딱 관계할 때만 안 된다면은 뭐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뭐 약간 걱정, 불안, 뭐 긴장 이런 것 때문에 발기력이 떨어지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약을 받으셨다면은 비뇨기과를 방문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이게 약을 써도 잘 안 된다면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뭐 남성 호르몬 수치, 전립선 검진 이런 거요. 그다음에 뭐 내성이 그렇게 쉽게 생기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걸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아그라 드시고 일순간 뭐 충혈, 두통, 코막힘, 얼굴이 뻘개졌다, 가슴이 답답하다, 두근거린다 이런 심한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안심하고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딸기80님 방광염, 요실금, 치질 있으면 산부인과, 비뇨기과 어디로 가야 되나요? 방광염과 요실금은 비뇨기과일 것 같고 네. 치질, 치핵은 항문외과. 생각과는 또 다르게 외과 부분입니다.
치질은 저희 소관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접해 있지만 소화 기계의 끝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외과 쪽에서 잘 보실 것 같습니다. 부무선님, 뭐 결혼 전이건 아니면은 뭐 임신 계획이 있으실 때 비뇨기과과 가셔서 결혼 예정인데 뭐 성병 관련된 검사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친절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네, 검사를 하실 해주실 수가 거예요. 있습니다. 네. 곧 결혼 예정이신지 모르겠는데 축하드립니다. 꽃길만 걷는다님, 만약에 손에 HPV가 있고 자위를 하다가 옮을 수도 있나요? 와, 야, 이 말씀은 아까 이제 질문 중에 하나인 어떤 매개, 수건이 되었든 타인과의 뭐 악수가 되었든 매개체를 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진석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드물 것이다. 불가능은 아마 아닐 수 있겠지만 걱정할 정도의 상황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뭔가 좀 애매한 접촉을 있었다거나 좀 꺼림칙한 뭐 악수를 했다거나 하면은 손을 한번 씻는 게 좋겠죠. 그 손을 잘 씻으시는 게 좋고요. 이 손에는 HPV가 잘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부위예요. 그 오래 살 수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성분하고 관계가 있고 여성분한테 뭐 애무를 하다가 거기에 바이러스가 있었고 손에 이렇게 묻었는데 그 손으로 뭐 어떻게 했다면은 바로 자위했거나 뭐 이렇다면은 뭐 순간적으로 바이러스가 그냥 물리적으로 옮아왔다가 넘어올 수는 있겠죠. 짧은 순간에.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손에 HPV가 있고 이럴 가능성이 일단 별로 없고요. 그런 식으로 옮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PD님 지금 거의 12시인데요. PD님께서 그 저희가 마지막 타임이라서 조금 더 여유롭게 해도 된다고 말씀을 고맙게도 적어주셔서 뭐 질문 있는 것들 일단 다 받고 저희가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 다 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톤킴님. 네. HPV 바이러스 4번인가 곤지름 발생 번호 아마 6번 아닐까 싶긴 한데요. 네. 전기 치료하고 가자실 국가를 3번 다 맞았다. 그게 평생 안 없어질 수도 있다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와이프한테 옮길 수도 있을까요? 여쭤보셨는데 저는 없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일단 시각도 있고,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와이프분이 만약 HPV 가다실 예방접종으로 포함되는 번호라고 하면 예비 신부분께서 예방접종 하신 분이면은 안 옮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백신 다 맞으셨고 6번이라고 치면은 재발 없이 뭐 1, 2년 지나면 거의 소멸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잘 관리하시다가 나중에 결혼하시고 나면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비슷한 질문은 사실 뒤에 제 닥터곰의 비뇨의학 채널에 되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와. 근데 요즘은 좀 난감한 게 네. 산부인과 관련된 디테일한 질문들을 주셔서 요즘은 나머지 질문들은 웬만큼 그냥 제가 바로바로 답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네. 이걸 제가 산부인과 책을 찾아보고 답을 드리자니 그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넘어가고 있는데 콜라보를 뭐 이런 것도 이제 있었어요. 예를 비슷한 얘기죠. 예를 들어 6번 감염자고 감염의 백신 주사를 맞는데 뭐 감염된 육형이 치료 및 항체 형성이 되지 않고 나머지만 항체 형성이 되는 건지 추후에 이 남자는 자연 소멸된 다음에 다시 가다시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걸 질문해 주셨더라고요. 항체는 어차피 우리의 조혈세포에서 발생하는 거고 T세포가 열심히 열일하면서 6번 바이러스 자체는 또 피부에 그냥 붙어있는 바이러스다 보니까 6번 감염된 상태에서 감염이란 말도 조금 다릅니다. 피부에 묻어있는 상태에서 피부 각질 세포에 들어와 있는 정도 상태에서 예방접종 맞았다 그러면 6번이 안 생기진 않고요. 항체는 항체대로 생기죠. 별개로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6번이 자연 치유가 만약 됐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프로텍션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젠키 아리가토님 말씀처럼 여자분들은 꼭 맞으셔야 돼요. 남자분들은 사실은 맞는 게 무조건 좋은데 돈이 드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 하시면은 후회할 일은 없으실 거고,
근데 여성분들은 돈이 비싸건 뭐건 간에 무조건 맞으셔야 돼요. 무조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훈김님, 네. 분진 제거기가 없는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하면 혹시나 인후나 구강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아, 야, 이거는 뭐 어려운 부분인데 노출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뭐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은 되고 그게 감염까지 이어질지는 또 가능성은 모르겠어요. 거의 없고요. 그리고 특히 환자분들께서 걱정하실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런 거 에어 석션 기능 수술장에서 그거 안 키고 하는 병원이 거의 다 할 거예요. 그런가요? 많이 다른 선배들 병원에서 거의 안 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네네. 그걸 들여놓게 된 이유도 저희 같이 어시스트 쓰는 저희 그 남자 간호사가 네. 너무 걱정된다. 그럼 틀자. 불안하다. 사실 저는 그냥 마스크 쓰고 그냥 계속 했었죠. 뭐 네. 예전에 뭐 대학병원에 있을 때도 그랬고 그거에 대한 뭔가 이렇게 위기의식 같은 걸 못 느꼈었는데 사실은. 네. 근데 매일 뭐 한두 번씩은 치료를 하니까 그러고도 일단 그거에 결론적으로는 노출돼 별일 있는 없었죠. 거는 네. 의료진이 더 노출이 무섭죠 사실은. 음, 네, 엑스레이도 그렇고 그렇네요. HPV 누적이 연무도 되니까. 그렇고 환자분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괜찮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네.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 밑에 이제 또 젠키 아리가또님은 근데 PD님 저기 아리가또님은 책 선물을 받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후보에 올려놓긴 했어요. 후보에 올려놓으셨다고요? 아, 예, 예. 이따가 이렇게 몇몇 아, 네네. 너무 열심히 질문해 주셔서 일단 미리 당첨을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성관계는 없었는데 변기, 대중목욕탕, 속옷, 헤르페스 검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별도의 질문 같네요. 네, 별도의 질문이네요. 그죠? 성관계 없이 곤지름이 없는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네. 변기통에서 이런 건 거의 아니라고 목욕탕, 생각합시다. 변기통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요거는 또 헤르페스 검사 이거는 많이 드는 질문이죠. 어떤 분이 검사를 했는데 물집병변이 있고 검사를 소변 검사에선 양성인데 수압. 피 검사에서 음성이면 어떤 게 맞는 건가? 이것도 애매하네요. 근데 한번 양성이 소변 검사라는 게 아마 PCR 12종 검사인 것 같은데요. 여성분이셨나 보네요. 네. 만약에 저런 케이스라면은 저라면은 일단 PCR 검사를 믿기 때문에 감염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혈액 검사는 이제 항체 검사고요. 약간의 딜레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3개월 정도. 근데 3개월 지난 후 피 검사에서 음성이라고요? 그러면 3개월 정도 지나서 피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네. 원래는 소변 검사를 헤르페스의 어떤 진단법으로 말씀을 안 드린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남자에서는 그게 더 통용이 될 수가 없고요. 근데 여성분에서는 12종 검사를 하면서 액을 같이 채취를 하거나 소변이 나오는 그 요도와 질 입구가 가깝기 때문에 저기서는 양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종이라는 PCR 검사 항목 중에 헤르페스 1, 2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남자들이 주로 하는 소변 검사에 7종, 8종에는 헤르페스가 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헤르페스를 진단율이 제일 높은 거는 병변이 있을 때 수포를 터뜨려서 그 진물, 액으로 통해서 PCR 검사를 하면은 반응률이 제일 좋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혈액 검사라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약간 윈도우 피리어드 뭔가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감염에 노출되고 나서 양성이 될 때까지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재검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브레이니 그렘린님, 부친께서 속옷에 피가 계속 묻어나온다라고 하셨다. 속옷에 묻어나온다라고 하신다면은 글쎄요. 소변을 보셨을 때 혈뇨가 나온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아마 가만히 계시는데 요도를 통해서 피가 묻어나와서 속옷에 적시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야, 그렇다면은 요도 쪽 문제일 수도 있고 전립선 쪽 문제일 수도 있겠죠. 이것만으로는 사실 알기는 좀 어렵고 이건 가까운 비뇨기과 꼭 방문해 보셔야 됩니다. 네. 직접 육안적으로 피가 묻어나온다면은 소변 줄기에 피가 있는 건지 좀 점점 묻어나는 정도면은 요도 끝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 원인을 감별해 봐야 되겠죠. 네. 염증, 결석,
뭐 종양, 암 뭐 이런 것부터 해서 피부에 어떤 질환, 피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뭐 또 네. 다른 얘기지만 곤지름이 요도에 나는 경우에 또 이렇게 피가 묻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님 해당 사항은 아니겠지만요. 네, 성훈김님. 여기 딱 그 얘기가 있네. 곤지름이 요도 입구에서 안 네. 보이면 요도 내시경은 하지 않나요? 거품이 많아서요. 거품이 많은 것만으로 이제 곤지름, 요도 곤지름을 의심하는 건 일단 조금 다르긴 하죠. 뭐 단백뇨라든가 이런 걸 오히려 더 걱정하게 되니까요. 보통은 피부, 그리고 요도 입구, 그리고 요도 안쪽 이렇게 순서, 바이러스가 전파해 나가는 순서가 그렇다 보니까 요도 입구에서 보이지 않는다면은 구태여 힘들게 요도 내시경까지 안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만 네. 그렇게 띄엄띄엄 바이러스가 요도 안쪽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100% 보장은 없기는 한데 통상은 입구에 안 보이면은 내시경까지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거품과 곤지름은 또 좀 다른. 전혀 상관없을 것 네. 같고요. 요도 내시경 생각보다 좀 불편할 수 있으세요. 그게 만약에 요도 내시경에서 병변이 보이면은 저 안쪽에 만약에 뭐가 곤지름 같은 게 보이면은 그냥 제거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취를 해야 되니까요. 일단은 질문을 일단 정리를 하면서 그래도 요거 질문 주신 것 중에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오, 짧게라도 이거는 사실 지난번 거라서 그렇고 요거 누가 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카프리님 질문을 요번 주에 주신 거라서 요거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립선 색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새 광고도 많이 하고 뭐 신의료 기술로 이제 소개가 되면서 여러 채널 또는 뭐 그 노출이 광고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대상은 이게 전립선 비대증 일장 환자인가요? 일단이 있거든요. 전립선 색전술은 전립선 비대증의 한 가지 치료 방법으로 뭐 비대증은 저희가 예전에 다룬 것도 있으니까 한번 전립선 비대증이 뭔지는 그 한번 나중에 봐주시면 좋겠고 비대증을 치료할 때 약물 치료가 일단 제일 기본이죠. 그렇죠. 가장 1차 편하고 치료가 될 것 같고 효과도 있고. 약물로 잘 안 듣거나 뭔가 어떤 꼭 수술적인 치료 또는 2차 치료를 요하는 분들에 있어서 원래 교과서적으로 골드 스탠다드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수술이라면 요도 내시경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해서 척추 마취 또는 전신 마취의 하에 전립선 절제술을 하거나 레이저를 이용해서 태우는 홀랩, 뭐 KTP 이런 수술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수술 없이 전립선 치료 이렇게 해서 이제 소개되는 치료법이 전립선 색전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상당히 좋은 치료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일장일단이 극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영상의학과에서 인터벤션이라는 중재적 시술을 통해서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방법을 얘기를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장점, 수술을 하기 힘든 분들, 마취가 힘들거나 아니면은 뭔가 어떤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수술을 하기 힘든 분들한테는 좋은 한 가지 대안, 옵션이 될 수 있다. 그거는 명백히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국소 마취로 진행을 할 수 있고 시술이 간단하고 후유증이 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충분히 있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장점만 있는 치료는 없습니다. 이게 장점만 있었으면은 교과서에도 진작에 실렸어야 되고 1차 치료 표준 치료법으로 이제 등재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 단계까지 못 가는 이유는 수술 치료에 비해서 증상 호전이 더딜 수 있다는 거예요. 치료는 했는데 부작용도 없는데 효과 별로 없다고 저희 게시판에도 질문 주신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만큼 개인도 좀 덜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그 전립선 크기를 이렇게 축소시키는 기전을 통해서 그 배뇨 증상 중에 오줌 쐐기나 잔뇨감 이런 건 좀 좋아질 수가 있는데 소변이 좀 자주 마렵다, 급하다, 밤에 깬다 이런 저장 증상의 장애가 있는 분들은 치료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수술적인 치료에서도 좀 비슷한 마찬가지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치료를 한다고 해서 혹시나 나는 약 먹는 게 싫어서 전립선 뭔가 2차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 약을 끊을 수 있을 줄 알고 그래서 수술 또는 색전술을 고민하다가 색전술을 택했는데 효과가 더디니까 약을 계속 쓰셔야 되는 분들 많아요. 이런 일장일단이 있는 걸 꼭 생각을 하시고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코멘트. 동의하는 부분인 건데,
일장일단이 있긴 한데요. 저의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립선에 이제 쪼그라뜨리는 전립선이 먹고 자라는 그 밥줄을 끊는 거죠. 밥줄을 차단함으로써 걔들이 좀 쪼그라드는 그런 원리인데, 비슷한 원리가 저희가 사용하는 약들 중에서 그 탈모약으로 알려져 있는 프로스카, 아부다트라고 하는 약들이 또 그런 거거든요. 혈류는 통하지만 전립선이 먹고 자라는 밥,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해서,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어떠한 효소의 작용을 통해서 어떤 물질로 변경됐는데, 그 물질을 먹고 이제 전립선이 크기가 점점 커져서 그 물질이 생기는 거를 줄여버리면은 전립선이 먹을 게 없어서 부피가 줄어든다. 그게 이제 크기 줄이는 약물의 원리인데요. 어찌 보면은 밥줄을 아예 끊으면은 훨씬 더 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문헌에 보면은 18에서 한 30, 다음 슬라이드 있나요? 전 슬라이드? 까먹었네. 여튼 18에서 한 30%, 40% 정도까지 부피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사실 크기 줄이는 저희들 약물도 한 30%, 많게 40%, 그거보다 적을 수 있겠지만 문헌 따라 부피를 줄일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사실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또 그 크기 줄이는 약물과 색전술과의 어떤 성능 비교, 이런 것도 그런 게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도입된 지가 아주 오래된 시술, 역사가 오래된 어떤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게 그 장기 롱텀 팔로업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뭐 10년 팔로업, 20년 팔로업, 30년 팔로업, 나중에 이게 어떤 부작용 또는 뭐 효과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평생 유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시 전립선은 자라는 건지,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좀 부족한 것도 한계점일 수 있겠죠. 늘 좀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기존의 의사들은 약간 보수적인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게 또 사실이긴 한데, 언제나 시간은 흐르고 만약에 좋은 거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굉장한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어떨지라는 의문입니다. 하긴 뭐 저도 라식 수술을 97년에 했는데 네. 25년째 잘 쓰고 있잖아요. 좋네요. 전혀 저는 만족스럽거든요. 근데 또 안과 선생님들 중에서는 아직 롱텀 팔로업 데이터 없으니까 아직도 안경 쓰고 계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밝힐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너무 길어지는데, 아무튼 예를 들어서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게, 다시 말해서 침습적인 부분을 좀 줄이고, 약간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 같은 게 있을 때 예전에는 그 관상동맥을 이제 대체하는 방법으로 여기 다리 쪽에서 어떤 정맥을 하나 채취해서 그거를 그래프트를 여기에 넣는 개흉술이죠. 엄청나게 큰 수술. 이거를 주되게 했었는데, 이제 비슷한 방법이에요. 색전술이 한 것과 비슷한 원리로 큰 혈관을 따라서 관을 집어넣어서 그 심장을 먹고 살게 만드는 관처럼 생긴 그 동맥, 쉽게 협착이 생기는 그 동맥에 스텐트라고 해서 동맥 자체를 이렇게 쫙 넓혀주는 그런 조치를 취해서 수술과 거의 동일한 혹은 그 이상의 효과를 내서, 요새는 이제 그쪽으로 아예 메이저한 치료 방법이 이행할 정도로 그렇게 이런 그 혈관을 통한 접근이 좋아진 적이 있는데요. 근데 어쩌면 비슷한 맥락에서 저희 수술은 전립선에 좁아진 요도 자체를 전기로 소작해서 개통을 시키든 레이저를 통해서 확 뚫어버리든 실제로 그 통로를 개설하는 수술임에 비해서 그 색전술은 조금 간접적이죠. 전립선을 먹고 사는 거를 줄여서 전립선이 수축하게 만드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스텐트로 관상동맥을 아예 넓혀버리는 그런 직접적인 효과는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내시경 수술이 아닐까 생각은 드는데, 여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너무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은 치료 옵션이 하나 더 생겼다는 점에서 아주 환영할 일이죠. 환영할 일이죠. 네.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젠키 아리가또님 다시 질문만 하고서 일단 저희 내일 둘 다 출근해서 9시부터 저도 진료하고요. 저는 뭐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보통 출근을 합니다. 와우, 저는 8시 반에 일어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요분도 질문을 요번에 주신 거라서 요 간단하게 답변 드릴게요. 나중에 이거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블랙 125님, 빈뇨가 심하시고 30대 후반이신데, 뭐 항생제, 방광 안정제 효과 있나요? 약 말고 시술은 없나요? 참는 게 안 좋다는데 왜 참으라는 건지요. 그래서 뭐 이런 빈뇨, 야간뇨 저희 맨날 잘 들고 나오는 표고요. 뭐 과민성 방광 이럴 때 배뇨일지를 한번 스스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환자분의 현 스테이터스가 어떤지 스스로 한번 느껴보시고, 자, 왜 참으라고 하는지, 꼭 참아야 되는지, 일단 교과서적인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정상인은 하루에 5에서 7회 밤에 한 번 또는 안 깨는 게 정상이고, 회당 250, 350cc 정도를 소변을 보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방광염, 요로결성, 뭐 신경이성 방광, 수면장애, 불안장애, 다른 원인들이 없다면은, 보통 과민성 방광이라고 그 생각을 하고 진단명이 붙는 거예요. 그럼 이때 치료는 약물 치료. 아까 여기 젠키아리가또님이 이거 질문을 주셔서 이것도 같이 올린 거긴 한데요. 네. 요거 약이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과민성 방광.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지케어 하루날디. 여기 제가 써놓은 약물 치료 두 개는 항콜린제 또는 항무스카린제가 베지케어 같은 약이 들어가는 약이고, 베타3 아고니스트라는 게 이제 베타미가 같은 약이거든요. 약간 기전은 다른데 과민성 방광 치료는 보통 이걸로 하고, 하루날디 같은 거는 이 요도를 확장해서 소변을 좀 시원하게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죠. 남자에서도 쓸 수 있고 주로 비대증에 많이 쓰지만 여성분들께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약이라서 소변 잘 나오게 하는 데는 하루날디 괜찮을 거고, 과민성 방광약은 베지케어나 뭐 그 뭐죠, 베타미가 다 괜찮은데 부작용만 없다면 베지케어도 좋은 약이죠. 그렇죠. 그래서 효과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참으라는지 모르겠다. 그거는 치료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마지막 골 지점이 본인께서 만약 참아서 300cc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사실 끝이거든요. 그래서 참는 게 그 정도 참아서 조금 더 방광의 용량을 늘려서 어느 순간 문득 큰 어려움 없이 300cc를 참았다 볼 수 있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우리의 그 치료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 방광 훈련이라고 하는 그 형태를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행동요법하고 요게 1차 치료가 약물 치료와 행동요법을 병행을 하는 거고요. 그 약 대신 수술적 치료, 아까 없냐고 말씀하셔서 수술적 치료 있어요, 시술이. 보툴륨 톡신 인젝션도 있고, 뭐 뉴로 모듈레이션, 방광 확대술, 이거 어마어마하게 힘든 수술들입니다, 이게. 신경 조절술도 힘들고, 방광 확대 성형술은 뭐 전신 마취하고 개복해서 방광 장 떼다가 방광을 크게 만드는 거고, 장을 잘라서 인조스럽게 요로 전환술은 뭐 이거를 바이패스해서 기를 뭐 바깥으로 빼거나 하는 거고, 보톡스 주사 같은 거를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위에 두 가지를 병행하는 요법보다 이게 치료 효과가 더 낫다는 결과는 전혀 없고요. 이걸 하더라도 병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과민성 방광의 어떤 증상을 불편하게 느끼신다면은, 소변 20번 보시는 게 불편하다고 인지를 하신다면은, 그걸 고치고 싶으시면 약 쓰면서 습관 바꾸는 행동요법을 필히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고 지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는. 이걸 받아들이고 지내시면 점점 심해지겠죠. 20번이 30번 되고 그럼 삶의 질이 다 깨지겠죠. 그래서 그 선택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뭔가 확실한 간단한 수술은 없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PD님도 그렇고 다 너무 고생하십니다. 이제 정말 PD님 죄송해서라도 이거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수희님 감사하고요. 김크리스탈님 꼭 2월 달에 시험 잘 네네네네. 보시길 2월 달에 바랍니다. 시험을 보시네요.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성기 시작되는 지점에 두 개가 뭐가 있으면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애매하니까요. 이게 뿌리 쪽에요. 털 나는 곳. 비뇨기과 가서 이제 가보십시오. 눈으로 진찰을 받아보셔야 되겠죠. 그쪽에서 잘 생깁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책 홍해거를 말한다. 그건 어떤 분이 받게 되실까요? 저는 젠키 아리가또님. 저는 아까 성진호님, 그리고 또 딸기 80님은 무조건 받으셨겠죠? 성훈님, 그리고 또 어느 분 계실까요? 네 분 드리면 안 되나요? 그래도 김크리스탈님 그 시험 보시는데 기운 내시라고
성진호 님도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저는 기억나는 분이 일단 그렇게 되니까요. 음, 저는, 네. 저는 젠키 아리가또님, 네. 그리고 크리스탈 김님, 크리스탈 김님, 제가 성진호, 성훈김에서 가위바위보 하죠. 빨리. 코로나 가위바위보, 네. 이기셨어요. 김성훈 님으로 가는 걸로 하죠. 성훈 킹님, 네. 좋습니다. 네. 코로나 이겨자님, 이렇게 네. 네 분 책을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본과주님 잠실이고 여의도예요. 네. 잠실역이고 여의도역 근처에 있습니다. 네. 어느 쪽에든 다 모두가 잘 보시는 질환들이니까 네. 가까운 데로 가셔도 가까운 비뇨기과가 좋은 데가 다 있습니다. 네. 아무튼 늦은 시간 12시 22분인데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디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피디님 고생하셨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네, 시청자님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